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작년까지 기출문제를 정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작년 2022년 연계교재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고, 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여러분들 링크된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윤리학의 분류 중에 기술윤리학이죠. 자, 한 사회의 도덕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서술 하니까 기술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기술윤리학, 도덕을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될, 기록하고 서술해야 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집합이라고 본다. 자, 맞는 선지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 현상에 대한 인과적인 서술에 있다. 자, 인과라는 건 뭡니까? 그런 도덕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요 입장은 기술윤리학에 해당됩니다. 다음 3번 실천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적인 딜레마 해결에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할 수 있다. 실천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학제적인 성격이라는 점이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학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규범윤리학과 기술력의 공통점으로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술력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라 함은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고, 규범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둘 다 학문을 대하는 태도는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때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두 윤리학의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의 주된 탐구 대상이 문화적인 뭐예요? 자, 사실로서 도덕규범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덕규범을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으로서 따라야 될 지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기록해야 될 사실로 본다는 점이죠. 자, 다음 6번 메타윤리학 도덕실제론, 도덕반실제론. 자, 메타윤리학에는 도덕실제론도 있고 도덕반실제론도 있습니다. 도덕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용어가 지시하는 사실이나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존재하고, 반면에 도덕 반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도덕 규범이 사용하고 있는 도덕적인 용어가 지시하는 사실이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메타윤리학은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메타윤리학 중 인지주의적인 입장은 도덕 진술 혹은 도덕적인 명제의 진의의 의미가 뭡니까? 참 거짓이죠.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비인지주의는 도덕적인 진술이나 도덕적인 명제의 진의를 가릴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특히 메타윤리학은 비인지주의 입장이 굉장히 주류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기존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결국에는 결론은 비인지주의 입장에서는 기존 규범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즉, 도덕적인 명제나 도덕적인 진술 그 자체는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 이유는 바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런 도덕적인 진술, 도덕적인 명제를 사용할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한 개가 바로 이모티비즘, 주정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규정주의, 하나의 설득이나 규정이라든지 권고하기 위해서 그런 도덕적인 진술이나 명제가 진리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고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런 도덕적인 진술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모티비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덕적인 주장이 참이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 10번입니다. 윤리적인 성찰 방법으로서 유교에서는 경,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신독의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나쁜 마음이 스미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주의 집중하는 것을 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은 성실한 마음, 그 다음에 신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 있어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독이라고 표현하죠. 좌망심재라는 표현 뭐예요? 앉아서 일체의 나를 구속하는 그러한 분별적인 지식을 잊어버리는 것이 좌망이고,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재죠. 도가의 수행 방법입니다. 공동체주의와 덕윤리는 공동체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다라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와 덕윤리가 부정하는 입장이죠. 공동체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이죠. 그러면 공동체주의 혹은 덕윤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단지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다음 13번 공리주의. 자연적인 성향을 근거로 도덕 원리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니까 쾌락은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근거로 도덕 원리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14번 수양을 통해서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 이건 6을 또 다 해당되죠. 이때 말하는 유교에서의 타고난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이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의미를 하고 불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도가에서 타고난 본성은 뭐예요? 자연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본성이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행복의 원리의 바탕을 둔 준칙은 준칙이지만 그것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즉 공리주의 같은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행복을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그러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16번 칸트와 벤담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다 라는 것은 칸트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사실로서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칸트가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보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에서 육체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보는 거죠. 넘어갈게요. 17번. 정신적인 쾌락과 달리 감각적인 쾌락은 측정 가능하다. 일단 벤담은 양적인 쾌락, 질적인 쾌락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쾌락은 측정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죠. 다음 롤스입니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분배적 정의를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것을 보장해야 될 공정한 절차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의 정의관을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고, 순수 절차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그저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합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의 원칙에 합의한다라고 보죠. 즉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는 이유가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합의의 당사자들은 모두 공정한 정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정의 원칙의 공정한 이유는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19번 넘어갈게요. 롤스 분배적 정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불평등한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롤스의 정의 원칙에는 그 두 가지가 있죠. 1원칙과 2원칙이 있는데 2원칙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회적인 이익을 분배할 때 적용해야 될 원칙이고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분배할 때는 이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원칙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이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칙인 2-1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2-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불평등한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역으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죠? 그렇지.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해야 된다. 그때는 불평등이 허용이 되지만, 즉 차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 개선, 특히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는 거죠. 20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용기나 절제와 같은 덕의 실천을 명령한다라고 봅니다. 자, 21번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의 공동재산인 명예는 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를 할 때는 비례에 맞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교정을 할 때는 어떻게 산술적인 비례, 그리고 분배를 할 때는 기하학적인 비례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롤스는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 합의는 그 자체로 정의롭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의 결과는 어때요? 그렇지, 그 자체로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자, 넘어갈게요. 23번. 베카리아, 형벌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벤담과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 행동의 동인을 적용해서 자, 이 말은 즉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서 형벌로 인한 고통이 뭐예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생겨나는 그런 이익보다 범죄자의 이익보다 커야지 뭐예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5번, 26번 칸트의 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사형을 주장을 하고 있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대상은 살인자, 그 다음에 살인을 명령한 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살인에 협력한 자도 사형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26번 형벌의 근거는 형벌을 받을 행위의 의욕이 아닌 형벌의 의욕에 있다. 자, 이거 바뀌었죠. 그죠? 형벌의 근거는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지 형벌받을 자, 다시 얘기할게요. 형벌의 근거는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그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그 범죄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범죄자에게 그 마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왜 정당하냐면 그 범죄자가 뭐예요? 행위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즉, 응보주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 그 범죄자가 내가 형벌을 받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칸트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응보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범죄자가 나중에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나는 벌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자신이 나중에 죄를 지으면은, 그렇지,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기로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얘기해서 칸트가 형벌의 근거, 즉 형벌의 정당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바로 응보주의에 찾죠. 그래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범죄자에게 거기에 합당한 동등性원리 근거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정의 실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지. 범죄자가 자신이 나중에 내가 뭐 죄를 지으면 그러한 형벌을 받겠다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 형벌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 지은 사실, 그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동등한 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정의 실현이다.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원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죠? 범죄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형벌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선언적으로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정원명령이고 그것이 이성의 명령이라고 보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도덕적인 공동체다. 도덕 공동체다. 그 다음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국가 안에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본성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이 아니니 아니라 둘 다죠. 그죠? 물질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삶, 둘 다가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관련돼서 그래 사회적인 본성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그런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28번 홉스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는 자연 상태는 그런 전쟁과 같은 전쟁 상태라고 보지만,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를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이나 혹은 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29번. 인민이 아닌 통치 권력을 지닌 자가 주권자가 된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지닐 리바이어던이 바로 주권자라고 보는 홉스 입장에서는 맞는 선지지만,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민이 아닌 통치 권력을 지닌 자가 주권자가 된다. 틀렸죠. 자, 보세요. 인민주권론을 얘기합니다. 인민주권론. 자, 즉 국민주권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루소 같은 경우에서 왜 직접 민주정이냐면은 그 통치 권력을 지닌 주권자가 누굽니까? 그렇지, 일반 의지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때 말하는 일반 의지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중에서 공익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합을 일반 의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일반 의지에는 자신들의 의지, 모든 시민들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오직 인민에게 속하는 권리이고, 즉 주권은 분할될 수도 양도될 수도 그리고 대표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죠. 32번입니다. 자, 롤스. 부정의한 법이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다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의 의무를 자연적인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사회는 그 정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한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정의롭기 때문에 다소 부정의한 법이라도 이를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33번. 자,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다. 자, 그렇죠. 민주적인 이념, 민주적인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할 때에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적인 질서, 민주적인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그죠? 되돌리기 위해서 심각하게 그런 민주적인 이념에 반하는 그런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불복은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싱어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 할 때 공리주의, 즉 결과주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싱어. 동물 실험을 반대하기 위한, 그렇지, 시민불복종의 대상 중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과 관련된 정책 또한 만약에 부정의하다면 그것도 저항의 대상이다.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견해를 근거로 한 행위 또한 뭐예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8번입니다. 롤스 시민불복종이죠. 입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이다. 틀렸죠. 이건 일단 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틀렸지만 도덕적인 방법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데거 과학기술과 윤리 이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어떻게 한다?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탈은폐하도록 닥달한다. 기본적으로 기술의 속성을 자연을 탈은폐시킨다라고 하는데 자, 요즘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탈은폐하도록 닥달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탈은폐의 의미가 뭐예요? 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할게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을 탈은폐하도록 닥달한다. 자, 기본적으로 탈은폐라는 것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의 인간들은 자연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탈은폐하도록 지나치게 닥달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탈은폐의 의미는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물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탈은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긴 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활용했다면 요즘의 현대의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지나치게 탈은폐하도록 닥달한다는 침에서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요즘 사람들의 그런 기술의 행태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40번 정보 사유론, 정보 생산자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제한해야 된다. 자, 사유론 입장에서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